교수님은 인하공대 기계공학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졸업 후에 태국과 영국에서 경제학 석사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비지스트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한국 산업의 침몰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이봉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한 20년 만에 제가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한 10배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건물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서울에서 제가 원래 대구에서 은퇴를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살고요. 서울에서 5번 갈아타고 오니까 여기 도착하네. 아침 9시 반에 출발했는데 3시 되니까 좀 가까스로 도착을.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특강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제가 제목이 한국 산업의 침몰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이건 뭐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걸어놨는데 여러분들한테 적합할지 안 할지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참고로 제가 한번 한 2시간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의 그 전공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경제학 전공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없네요. 사회과학, 뭐 경제학 플러스 2명, 4명. 공학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한 20명. 다른 것, 어떤 뭐 예술, 뭐 이런 예술 분야, 인문학, 문학, 예술도 인문학이고, 인문학 하면 국어, 뭐 영어, 인문학.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 전공이 사회학 전공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조금 제가 얘기하는 용어들을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하는 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회에서 다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용어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한번 찾아서 용어를 이해가 안 될 때는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안 되면은 질문하시고 손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저는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주 실수했거든요. 저는 뭐 대학 교수 되기 전에는 참 대학 교수가 멋져 보이고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학생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실망을 엄청 했어요. 너무 질문 안 하고 일방적으로 원맨쇼를 하다 보니까 제가 흥미를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토론식 대화를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제 강의가 재미없어서 그랬겠지만 한국의 그 대학 강의실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고민이에요. 큰 고민. 어떻게 하면 이걸 토론식으로 진행해야 되느냐.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손 들고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번 또 하나 물어볼게요. 1, 2학년 한번 손 들어볼래요? 1, 2학년. 아이고, 다수가 1, 2학년. 3, 4학년. 예. 아이고, 큰일 났네. 예. 또 하나 미안하지만 좀 질문할게요. 부산이 고향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볼게요. 아이고, 과반수.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유학 오신 분들 한번 손, 창피한 거 아니에요? 멋진 거예요. 도전이니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부산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지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도시예요. 여기서 대통령도 제일 많이 나왔고요. 부산 출신. 그렇다면은 행정적으로 수도는 서울이지만 사실상 부산이나 서울이나 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도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를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끌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주제를 부산 얘기하면 재밌죠. 부산 얘기 가급적 안 하고 국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지도자를 많이 배출한 도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대구에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는 걸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건설하고 거기서 처장까지 하고 또 교수 생활을 한 7년간 한 15년을 제가 거기에 일을 했어요. 근데 참 대구에 사는 분들은 거기 우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대구 출신은 15 내지 20%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 출신이 경북까지 포함해 전부 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 그래도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넓게 생각하는가. 근데 대구만 해도 보수적인 도시라서 부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의 지식 측면에서 갭이 크게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기적으로 포럼을 했는데 돈을 서울에서 초빙을 하고 뭐 외국에서 초빙하고 그래도 참여자가 얼마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뭘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인식을 하고 싶어도 관심들이 없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부산이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도시에서 그런 반응이라면 이건 좀 나라가 걱정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시작하기 제가 한국 산업의 침몰이라는 좀 심각한 주제를 선정한 거는 이걸 어떻게 눌러도 안 넘어가네요. 어디를 향했을 때 제가 눌러야지 이현희 선생님 이건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잠시. 근데 시청각 기기를 사용하면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위기 상황, 미국과 일본 얘기 조금 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나라를 뭔가 좀, 산업의 침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게 좀 학부 학생들한테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로 앞으로 성장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다 각자 여러 가지 위치에 있으려면 이런 주제를 학창 시절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회복하고 더 국민소득을 증대하고 더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계속 성장을 해서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큰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이런 걸 이해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부산에 와서 경제학과, 경영대학원 경제학과에 진학을 해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3년 공부를 했는데, 이 캠퍼스에서, 한 3년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아주 산업연구원에 취직을 해서 일하다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저는 도전적으로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동남아시아 태국에 가서 공부를 한 2년 반 하고 또 돌아와서 일하다가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많이 돌아다녀서 나라를 위해서 참 유익하게 나는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 사회, 한국 경제를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는 건 뭐 한국 경제 전반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경제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이거는 벙벙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한국 산업 조금 약간 좀 좁혔습니다. 좁혀서 한국 산업의 위기 상황이다. 사실은 뭐 경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한 제가 30년 동안, 35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률 추세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2018년, 작년이 2018년이죠. 작년 2018년 2.6%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2.5% 얘기를 해요. 벌써 이제 5월도 안 됐는데, 자꾸 줄여요. 낮춰요, 증가율을. 왜냐하면 1, 2, 3월간 그 통계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너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측하는 사람들은 경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측한 거가 잘 안 맞으니까 계속 수시로 이렇게 바꿔요. 조정을 해요. 자기 자신이 예측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 한은에서도 2.5%.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침체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한 유튜브를 보면 굉장하죠. 별별 얘기가 나오고. 자, 그렇고 한국이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R&D 투자 예를 들어서 20조를 올해 투자합니다. 매년 20조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하라고 내준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특히 여기 대학원 학생들이 없는데 교수님들, 연구원들은 굉장히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세계에서 톱 수준이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노르웨이, 한국 이게 이제 최고 수준. 그런데 국민 1인당 R&D 투자 금액, 뭐 GDP당 GDP 대비 R&D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톱 수준의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면 R&D 투자를 하면 왜 이렇게 경제 성장이 침체되고 그럴까? 이게 이제 소위 R&D 투자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R&D의 역설. R&D를 하면 다 경제 성장하고 혁신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현실은 더 낮춰져가지고 이게 파라독스죠. 이론하고 현실하고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결국은 사람들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게 대응하고 이제 안타깝게 이제 레이저가 슬라이드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혁신에 대해서 느린 대응, 창의성 발현 부족. 제가 보는 원인은 그리고 연구 개발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걸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사업화를 안 합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연구비도 많이 쓰고 서울대학교 대표적이죠. 연구비도 많이 쓰고 뭐 풍족하게 살면서 연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연구 보고서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그걸 이용해서 벤처 창업도 하고 실제로 생산도 해보고 창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기업으로 지식이나 이런 혁신된 결과들이 이전돼가지고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고 고용도 하고 생산도 증가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교수나 이거는 벤처 창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되는 게 희망이고
판검사 되는 게 희망, 의사 되는 게 희망이. 그래서 전부 R&D 결과는 그대로 돈 쓰고 다른 걸로 이제 다들 마음은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국가가 투자한 R&D 비용은 다 썬크 코스, 다 밑에 갈아져 버린 비용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침체되는 데는 지식인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엘리트들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구에서 그걸 한번 극복해 보려고 창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무지 애를 썼는데 대구분들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거기 있는 학생들도 좋은 소위 뭐 삼성이나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고 다 공무원 되고 싶어하고 거기도 뭐 그렇게 우수한 데 4년인데 완전히 장학금을 다 줘서 교육했는데 별이사 시험 준비한 다음에 취직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여하튼 기술사업화 부족이 전반적으로 원인이다. 이걸 어떻게 불을 끄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하여튼 고민해 봅시다. 예. 이 결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 중에 일부는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 100만 시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보통 제가 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때는 10년치 정도를 해요. 너무 오래전 거는 낡아서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지고. 그래서 왜냐면 정부가 신문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뭐 지난달 취업자 수가 뭐 10만이 늘어났다, 30만이 늘어났다, 뭐 좋아졌다. 이거 안 돼. 그때 그 순간 그 데이터들은 통계만 약간만 기준을 달리하면 확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걸 좋아해요. 연간 통계. 2018년 전체를 보는 거예요. 평균, 이 전체. 그런데 지금 2013년까지는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약간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14년부터 이렇게 다시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죠. 177만 3천 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한 시스템 전체, 한 국가 전체가 배가 침몰하고 있다. 이거 항공모함이 침몰하면요, 대류변 수단을 써도 이게 다시 이렇게 띄우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장기 데이터를 이보다 뭐 더 오래 보면 더 확실하죠. 근데 이것만 보면 좀 덜 설득력 있고 그래서 청년 실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 실업률 이것도 믿지 못하는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해도 고용에 포함되고 뭐 집에서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해도 그냥 제외되고 그래서 믿지 못해요. 하여튼 데이터 중에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실업자 수예요. 현재 숫자가 몇 명이냐. 근데 청년 실업자도 큰 변화, 하여튼 2013년까지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40만에 거의 유지되는 40만이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1년에 한 50만 정도 지금 배출되고 있는데 대학 졸업자 수가 약 40만이 그 중에 이제 취업이 다 되고 작년 재작년 취업이 안 되는 자들까지 합해서 한 40만. 그래서 이제 매년 한 40만은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뭐 이따가 취업됐다가 다시 또 실업되는 자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이게 다 직접 제가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디 신문이나 이 데이터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직접 뽑았는데 제조업이 가장 중요해요. 제조업은 한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철도의
KTX가 뭐 한 15량, 16량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에서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이때까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제조업이 기관차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제조업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른 부분도 아무리 금융이 중요하고 뭐 서비스가 중요해도 제조업이 죽으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근데 제조업 중에서도 제조업 사업체 수 증가율하고 제조업 고용자 수 증가율 2015년까지는 그래도 증가했어요. 근데 2016년에 0.2%로 증가율이 거의 제로로 떨어졌어요. 이게 두 개다. 이 두 개 사업체 수 증가율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은 0.5. 아마 제가 올해는 2019년에는 이게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수나 고용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고용자 수가 줄어드는데 취업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보수적으로 통계를 볼 때 연간 데이터로 이게 왜 이런 데이터는 하는 통계청의 통계에서 2년 후에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2018년 1년 후에 2018년 통계는 한 7월이 가야 7, 8월이 가야 나옵니다. 그만큼 통계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는 안 나왔지만 2018년도는 아마도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뭐 늘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10% 지금 10%를 넘었다고 그래요.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은 OECD에서도 상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아주 고착화되는구나. 탈제조업화 되는구나.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인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5천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오는 건 정말 막아야 되는데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제가 얘기를 한국에 대해서 많이 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 얘기를 조금 하고 많이는 못하는 시간 제약 때문에 좀 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하느라고 뉴딜 정책 배웠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해서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예비고사 수능 시험에 다 나왔을 거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여기가 뭔지 아는 분 있어요? 여기요? 무슨 달인지? 샌프란시스코에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 서로 자신있게 드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좀 돌아다녀야 돼요. 시간 있으면 영어도 배우고 구경. 이게 금문교입니다. 유명한 골든게이트. 이 다리가 아마 광안대교 꼴일 거예요. 그 당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이태리에서 온 이민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많이 살았는데 대공황 때 이걸 건설한 거예요. 이탈리아계 은행들이 투자를 하고 이탈리아 이민 온 사람들 중에 상당히 자본력이 있는 사람 투자해서 건설한 거예요. 이 당시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대공황이 온 거예요. 은행이 200개가 문을 닫을 정도니까 알겠죠? 공장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겠는가. 뭐 실업자가 뭐 3분의 1이 다 실업자였다고 그래요. 3분의 1이. 그래서 이건 뭐 유명하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대책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지하경제라고 그러죠. 지하경제. 제도권에서 모르는 지하경제, 블랙
머니가 뭐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뭐 그 당시 돈으로 10억,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제도권에 편입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블랙머니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 경제가 너무 커서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간혹 보잖아요. 리디노미네이션 해야 된다. 화폐 개혁 해야 된다. 말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런 것들. 테네시강에 그 댐을 만드는 교과서에 나와서 유명한, 저도 아주 흥미있게 봤는데, 테네시강 유역에 뭐 열 몇 개의 댐을 만들어서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공공 일자리를만 주지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한 전력 이걸 많이 공급해 주는데 전력용을 3분의 1로 깎아주고, 그걸 농산물이 과잉 공급했어요. 공장이 뭐 문 닫으니까 공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돼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도대체 살아남고, 우리도 막 배추값 떨어지면 막 가렵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농사 짓는 거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배추 한 포기라도 길러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가고 몇 개월간 이렇게 고생을 해서 가꿨는데 뭐 인건비는커녕 똥값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뭐 화가 나가지고 막 가렵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부가 경작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자금 융자해주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 몇 가지 이제 기억나는 일들이죠.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굉장한 요즘에 브레인 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도 역시 정부가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제일 인상 깊은 거는 당시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 이분은 디세이블드예요. 발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이분이 뉴욕 주지사 했다가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1930년도에 공황이 발생했는데 3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죠. 이 양반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자신감을 갖게 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모든 국민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설득을 해요. 우리나라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모두 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무슨 정책 하나도 그렇고 모두 다 싸움판이 돼버려요. 여기는 부산은 좀 덜 그러죠. 서울 가보면 토요일 날 되면 광화문 이런 나가보면 강화돼. 확성기를 최대한 크게 틀어놓고 걸어가는 사람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한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따라오게 하는가,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재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농림부 장관에 야당 인사를 등용했다.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정책입니다. 이렇게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되겠다. 어떻게 국난을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들을 다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같이 일하자. 설득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정책이 3R입니다. 릴리프인데 릴리프를 3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릴리프인데 첫째는 빈곤과 실업의 구제. 이건 당연하죠. 우리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서울 그 박원순 시장은 재미있게 50만 청년 실업자들한테 50만 원씩 지금 원서를 다 받았을 거예요. 원서를 심사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은 50만 원씩 한 달에 주는 거죠. 빈곤과 실업의 구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적 기업 활동이 회복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 아까 나와 있죠?
기업 사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 수가 늘어나도록 기업가 정신을 확대해야 돼요. 좋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공무원 되려고 막 몇 년씩 매진하는 것보다는 창업을 해서 뭔가 해보려는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아무리 지금 불황이더라도 나중에는 해결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건 보이지가 않죠. 전혀. 대책도 뭐 그렇게 신동치 않고요. 이거는 뭐 미국인 삶의 양식의 근본적 개혁. 이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적폐청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우리도 지금 비슷한 걸 많이 하죠. 뭐 사법 개혁, 정치 개혁, 뭐 여러 가지 뭐 공공부문 개혁 많이 하죠. 이것들은 초점을 그냥 적폐청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용어를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면 훨씬 더 호응을 많이 해줄 텐데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는 짓은 적폐가 아니고 내가 하는 짓만 적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비슷해요. 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변하자는 뜻에서 삶의 양식을 좀 우리가 바꾸자. 이때까지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술 먹고 운전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들 좀 바꿔나 갑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뭐 야당만 있고 여당 있고 그걸 여당 따로 보고 아니에요. 야당 여당이든지 법을 어긴 사람은 똑같이 처벌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한다면 아무리 반대를 한다는 사람들도 약해지는 거죠. 할 말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3R 정책은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현재 지금 배워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게 배워가겠지만 아직은 제 눈에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행운이 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만 침몰하는 큰 거함을 늦게 이렇게 고쳤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배가 떠오르지 않아요. 네. 행운이 와야 됩니다. 국가도 개인도 행운이 없으면 안 돼요. 운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운칠 기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하는 노력은 30%고 운이 70%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 나오면. 그래서 운이 따라야 되는데 이 당시에 불행한 일이지만 미국을 살리는 일이 1938년이면 한 7년 지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뭐 미국이 원래는 태평양 전쟁이냐 이게 의도를 안 했어요. 뭐 계획해서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독일이 막 그 전 유럽을 휩쓰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도 할 수 없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군수요, 방위산업 수요 또는 청년의 군입대 이런 것들로 전부 수립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고 지금 그래서 무서운 건 지금도 미국은 자기네 나라 경기 불황이 너무 지속되면은 이때 경험이 있어서 의도적인 전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좀 무서워요. 그런 게. 그런 거 유전인자 속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일본은 또 일본은 최근에 뭐 한 2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뭐 일본 많이 가봤지만 지금 뭐 완전히 일본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 동경공업대학에서 한 8개월 이제 티칭을 하고 그 방문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을 공부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본에 관련된 서적들을 좀 읽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나라예요. 근데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일본에 대해서 썼어요. 일본에 대해서 썼는데 1990년대 초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그 당시에 제출했고 9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이 아주 잘 나갔어요. 정말로 막 일본, 미국, 유럽, 독일 다 제치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정도로 잘 나갔는데
90년대 초부터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일본 엔화가 좀 이렇게 디베류 돼야 되는데 계속 이 일본 엔화가 강세를 유지해가지고 수출을 좀 덜 해야 되는데 계속 화폐 가치가 낮아가지고 더 싸게 막 전 세계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미국의 리더십으로 좀 더 해서 엔화를 좀 가치를 올려라. 그렇게 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수출도 조금 떨어지고 근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그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해외에 자산을 매입한 부동산을 매입한 그래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게 그겁니다. 돈이 막 남아도는 거예요. 이자율도 저렴해가지고 막 갔다가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뭐 하와이에 가보면 좋은 부동산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사는.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에 포항을 이뤘는데 90년대 한 92년도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엔화를 가치를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수출이 좀 안 됐죠. 수출이 안 되면서 한국 제품이 더 잘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제조업 이제 투자를 더 못하고 공급 능력이 약화되고 그런데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1.26%로 나오는데 지금은 한국은 1%도 안 된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고령화가 급성하게 진행됩니다. 한국하고 너무나 같은 현상이죠. 이것들이 결국은 내수를 부족하게 해서 기업들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되고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팔면 다시 이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91년부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막 계속 매년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어요. 또한 이제 인건비 인상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 투자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아주 그 치명적인 결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이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투자도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정책을 실패해버리고 금리를 내려야 될 때 올려버리고 올려야 될 때 내려버리고 거꾸로 금리 정책. 요즘에 우리나라가 나는 이자율을 하는 총재가 아주 잘하고 있다. 왜 그러냐? 임시 요동 안 해. 이자율을 조금 올렸다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상황으로 보면 이자율을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500조로 엄청나게 올라. 평균 가구당 1,0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뭐 이자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덩달아서 이자율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면 큰일 나죠. 금리를 내려야 될 때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2.5%에서 더 내려야 되는데 6%로 올렸어요. 왜냐면 그 일본은행에서 야 이게 부동산 투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러니까 이걸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이걸 억제를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거꾸로 지금 정책을 펴버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책의 실패가 치명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991년도에 가장 피크였는데 이때 그 부동산의 하나 땅값만 보던 상업지역 땅값하고 주택지역 땅값이 이 1991년에 가장 피크해서 지금도 2006년대 2000한 여기가 5년인데 지금 2019년이니까 지금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뭐 건물값도 마찬가지. 15년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해요. 20년 동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지금 와서는 일본 따라간다. 근데 일본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좀 환경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그래서 좀 다르겠지만 한국도 지금 많이 그렇게 유튜브를 보면 거의 많은 동영상들이 전부 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도 일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일본처럼 20년간 계속 떨어지다 보면 큰일 나는 거죠. 6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한국은 나는 그래요. 이미 일본처럼 따라가고 있고 시작됐지만 한 10년간만 조금만 떨어지고 한 아파트 가격 절반 이상으로 안 떨어지기만 하면 아주 선방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작년 어땠습니까? 아파트 가격 폭등한 거 보고 이게 이제 저주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생각이 마침내 이제 징벌을 받겠구나. 정책이 이때 조금만 삐끗하게 잘못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이 20년 동안 6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6분의 1은 뭐예요? 한 20%, 15% 정도 됐다는 거지 이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무섭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가정으로 개인한테 적용되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내 동경공업대학에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졸자들 임금이 월평 임금이 200만 원 한국 돈으로 일본 돈으로 한 20만 원 했죠. 근데 내가 최근에 물어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냐 그랬더니 조금 올랐는데 그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도 큽니까? 자, 그래서 일본은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이제 극복을 했어요. 취업자가 정말 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국인들을 고용을 막 늘리고 있죠, 지금. 자, 이제 그러면 미국과 일본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뭘 좀 배워야 되는가? 정부 정책이 실패를 하면 치명적이다. 이게 좀 기업 한두 개가 무너지고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만 영향이 끼치지만 정부 정책의 실패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산이 리더 한국을 이끌어가는 도시다 그러면 부산에서 지도자가 나와요. 분명히. 대통령도 나오고 여기에 장관들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정책을 추진할 치명적인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실패가 있었죠.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인상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못 사는 사람들 잘 살게 해보려고 이 생각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가버렸어요. 정책 실패가 일어난 거죠. 그 제가 예상하기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이게 단기간 한 2, 3년간 갈 것이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안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가계소득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그나마 150만 원까지 더 받고 일했던 근로자가 있는 가게가 일자리가 없어짐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150만 원 소득이 제로로 됐거든요. 그럼 뭐 기초 지원을 받게 되면은 한 100만 원 받게 되겠죠. 그럼 50만 원 줄어든 거예요. 급빈자층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저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정책을 펴므로써 아주 우리 사회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한 30% 끌어내려버립니다.
근데 그걸 예상 못했죠. 왜냐? 자영업을 생각을 못했어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600만이나 되는데 600만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께서 시인했잖아요. 자영업자는 아주 그냥 겨우 한두 사람 고용해가지고 아니면 두세 사람 고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각박하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최저임금 인상해버리니까 그걸 문을 닫거나 아니면 사람을 줄이거나 줄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이론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 실패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루즈벨트처럼 포용적 정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근데 부산에 있는 저는 부산에 여기서 살고 여기서 굉장히 저는 정말 축복받은 기간이었어요. 여기서 결혼했지, 여기서 첫 애기 낳았지, 여기서 신앙도 가졌지, 세례도 받았지. 부산에서 제가 생활이 제일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너무나 많은 영주에서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부산하면 저는 고향이고 내 아름다운 추억의 도시예요. 부산 오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부산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 부산대학교는 또 가장 리더 대학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더라도 실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주 친하게 보냈던 교수들이 보니까 한순간에 뭐 장관도 되고 부경대학교 교수도 그렇고 부산대학교 있는 사람들 장관도 금방 입학을 하고 국가의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리고 이제 포용적 정치 리더십인데 부산은 내가 가장 포용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와서 느껴보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여기서 아름다운 추억을 보냈다는 것은 여기 사는 분들이 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다 사랑이 넘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 지도자도 부산에서 나온 정치 지도자는 포용력이 있어가지고 야당도 포용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포용하고 그래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 아주 포용력이 굉장히 넓으신 분입니다. 더 넓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아주 이중으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오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깊숙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건 교수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이 공부를 많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물어봐. 전자공학과 교수한테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뭐냐고 물었는데 모르더라고요. 3D 프린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냐고 안 가르친다고. 그래서 나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부산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들. 문과대학. 근데 이게 벤처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해요. 3D 프린팅도 하고 소위 블랙체인도 하고 뭐 요즘 4차 산업혁명 일으키는 기술들을 벤처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고급부터 하고 있죠. 대학에서 할 일들을 벤처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일본이 20년을 빼앗긴 것은 그렇게 신기술 투자를 안 해요. 우리는 신기술 투자를 절박하게 해야 될 상황이 4차 산업혁명 때문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 살아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게을리한다면 일본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 내수 진작 방안 이거요. 이게 부산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거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 아주 잘못 썼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수 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말을 썼어야 오해도 분리시키고 제대로 된 이거 내수 진작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가 되는데
빚이 많은데 어떻게 가게에서 돈을 씁니까? 가게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 외식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국내 여행도 가고 뭐 좀 사고 새로운 전자부품 기기도 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빚이 1,500억 조나 1,500조가 되어서 가게가 이자 내기에 급급하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이자율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리면은 0.2%만 올려도 가계 부담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 잘못하면 어떻게 효과도 없는 돈을 팍팍 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휴무 때 연휴 동안에 고속도로 프리로 그냥 해주자. 내수 진작을. 그거는 뭐 나는 분석을 안 해봤지만 헐돈만 쓰고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그게 부담이 안 돼요, 별로. 서울에서 부산에 오더라도 16,000원 정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창조적으로 국민들이 좀 기분 좋게 돈을 쓸 수 있게 뭔가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여러분들 일본 여행을 자주 해보세요. 아, 저것들이 왜 저런 시설들이 생겼을까? 오다이바 같은 경우, 동경에 요코하마의 항구 쪽에 가보세요. 엄청난 도로, 건물, 막 평지에 이런 것들이 전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규모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는 사회 간접 시설을 예타를 면제해가지고 하게 한 거죠. 내가 부산역에서 보니까 바닷가를 이렇게 거대한 시설들을 구축하고 도로도 만들고 광안대교 이상 가는 도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막 투자를 해야 돼요. 대규모 투자를 해서 내수 진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암적인 건데 누구들 개인들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대박하고 싶죠, 다.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을 사가지고 일순간에 대박 주고 싶은 마음을 안 가진 사람들 없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문제도 있고 한 경제를 망가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개인은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지만 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그래서 아파트 투기는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변에 우리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은 경제가 뭔지 잘 모르지만 전부 대화 주제가 아파트가 얼마 올랐냐. 우리 아파트는 7억 갔는데 9억까지 갔다. 야 좋겠다. 너는 지금 그냥 어디가 지금 더 올릴 거나 전부 저기 아파트 분야들의 지금 대화 주제입니다. 이거는 한 국민의 창의성을 내가 보기에는 말살시키는 겁니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벤처 창업해가지고 너는 무슨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했느냐 돈을 얼마 벌었냐 이런 얘기가 주제가 돼야 되죠. 그리고 청년들이 실업률을 40만이 매년 사장된다는 건 여러분 한번 놀아본 사람들 있어요? 아직은 그렇지 않겠지만 한 3개월만 놀아도요 정말 자기가 폐인 같아요. 나는 박사학위 받고 한 3개월 집에서 있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더구나 아파트에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폐인 느낌. 그래서 이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무조건 산으로 가자. 내가 산에 가는 건 건강도 좋고 최소한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산에를 가자. 매일 산에 갔어요. 근데 3개월도 그렇게 힘든데 1년간 집에서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합니다. 그거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잠을 못 구했으면 굉장히 생산적인 전화를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6, 7년씩 고시방에 있는 사람도 안 된다. 정신적으로 된다고 해도 인생을 너무 나는 헛되게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는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월 50만 원 주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나라 돈을 갖다가 그렇게 공짜로 퍼주듯이 주면 되냐 하는데 근데 그것도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청년들이 50만 원을 그냥 맥주 마시고 근데 쓰는 게 아니라
뭐를 학원에 다니게 하는 그런 데 쓴다거나 뭘 배운 데 하는 쓴다 아니면 뭐를 하여튼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데 쓰게끔 뭐 전철 요금 교통비는 다 거기 쓸 수 있도록 하고 밥 먹는 거 허용해 줘야 되고 하루 3끼 중에 최소한 2끼 이상은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비 해줘야 되고 학원비 이거 뭐 배우러 다니는 거 해줘야 되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놀 페이처럼 2년 이상 놀면은 나는 그래 반드시 그 사람의 모든 지식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잊어버려요. 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창의적인 대책이 계속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시가 돼가는데 너무 이제 일방적인 제가 원맨쇼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또 다시 해서 5시까지 할게요. 예. 좋은 사람도 있고 질문도 없고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분 내지 10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질문하면 제 준비한 자료들이 딱딱하잖아요. 자료 보기만 하면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열이 나가지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열이 나서 옷을 벗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오고 있는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많이는 할 수 없고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나는 대구에서 우리 벤처 창업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지금 기성세대는 떨어지는 추락하는 세대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기성세대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다. 희망을 갖고 하시오. 잘 나가고 있어요. 3D 프린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매년 2배씩 성장하는 사람. 메카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벤처 회사는 한 3, 4년 만에 막 지금 내가 그거 확인 못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100억 목표.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준비하면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크게는 낮은 4개요. 기술융합과 기술과 연계. 지금 하나만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하나도 공부하고 주변도 잘 해야 되고. 기술융합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세고. 초연결. 인간과 기계가 연결되고.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이 다 그렇죠. 누구와 다 연결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기계와 기계에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뒤져가지고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일본은 거기에서 앞섰어요. IT는 우리가 더 강하지만 일본은 기계와 기계를 연결시켜서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기계를 중국에 팔았는데 중국에 지금 머시닝 센터가 가동되면은 실시간으로 일본의 그걸 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가 들어온다. 지금 제품 번호 몇 번이 가동되고 있다. 지금 막 안 돌고 있다. 지금 고장이 일어났는데 고장이 어떤 부위에서 일어나 이것까지 알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굉장히 숨긴다고 그래요. 경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숨긴다고 그래요. 그걸 밝히지 통계조차도 조작을 한다고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알고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 중장비들이 전부 일본 일제를 다 사갔는데 중장비 가동률이 그대로 그 사람들의 지금 경기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장비 가동률이 흔히 일본에서 판매하는 회사 드러나고. 근데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는 그걸 못해서 중장비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불도저나 엑스카베이터, 포크레인 이런 거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 하나 세부 산업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다 무너져간 게. 그래서
초연결해서 기계와 기계, 이게 늦었어요, 이제. 이거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 인간 제품, 이건 어느 정도 돼가죠. 뭐 냉장고니 지금 뭐 일부에서 시연을 하고 있죠. 뭐 가정기기에 다른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내가 우리 집 TV를 지금 틀겠다. 우리 집 냉장고를 지금 틀겠다. 이런 것도 지금 일부 이제 시연을 하고 있죠. 제품과 연결이 다 돼요. 자동차, 뭐, 지금 뭐, 지능형 자동차, 저도 뭐 아주 제네시스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아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키를 들고 가기만 하면 저절로 트렁크도 열리고 저절로 미러도 켜지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대접받는 느낌이죠. 이런 거.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많은 자동차 부품 또 선박 기자재 부품 회사들이 막 지금 어려울 거예요. 막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이때 꼭 그 제품 생산해가지고 파는 것만 가지고 매출을 올리려고 생각하면 이때 자기가 뭐 하나 조그만한 부품을 만들면 그와 연관된 모든 서비스 시장도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서비스 시장을 들어가야 되고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많이 연결하고 연관 서플라이들도 같이 연동시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동시키고 쉽게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 플랫폼은 가동돼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사가고 또 그 플랫폼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4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안 망하는데 이 부분이 나가지를 한치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해줘야 하면 대학에서 해줘야 되는데 대학.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걸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데이터 자본주의 등장인데 모든 게 이제 데이터 수집 없이는 사업이 되지가 않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죠.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죠. 빅데이터까지 안 가더라도 조그만한 데이터라도 수집해서 고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고객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더라 분석이 돼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주겠어요? 그 지역 대학에서 기초 기술을 다 개발하고 원하면은 그 지역 이전해주고 부산에 있는 백화점 회사들 다 이것들이 서울에서 할 수도 있죠. 서울에서 받아올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들죠. 그래서 지역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이제 대학이 가상현실 핀텍 뭐 신문에 많이 들어봤죠. 인공지능 하나만 하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게 연결 로봇도 해야 되고 드론도 같이 해야 되고 가상현실 같이 하면 이런 걸 서로 해서 문제는 이런 것 자체도 필요하지만 이걸 응용해가지고 제품에 응용해서 자꾸 제품을 개선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거죠. 그걸 누가 해주냐? 벤처 창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과거의 세대하고 완전히 다른데 하나의 대충 어림잡아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게 이제는 과거에는 자기 실현 욕구, 존경의 욕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피상적으로 있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 실현이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거 생각하고 의사 되겠다. 뭐 공무원 되겠다. 무슨 뭐 변리사 되겠다. 이거 목매에 달아서 한 사람 바보예요. 자기 실현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데 자기 홍보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홍보 여러분들 SNS에 자기 홍보하고 다 이제 자존감을 되찾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인다 이런 생각 해서도 안 되고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이제 앞으로는 그게 실현되는 사회가 돼간다.
그래서 뭐 미래는 당장 지금도 그렇게 변해가지만 과거에는 일하지 않으면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기성세대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일을 안 하는 사람들 폐인 이런 얘기 연결시키고 그러는데 미래 세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이미 축적해놓은 부가 있어서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그러나 우리 세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배고파서 누가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접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부모와 갈등은 좀 있죠. 왜냐면 부모는 뭐 너도 뭐 공무원 되고 삼성에 취직도 하고 뭐를 해라 뭐 좋은데 취직해라 뭐 의사가 되라 하겠지만 나는 그게 싫다.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호모루덴 놀이하는 인간이 대세를 이룬다. 그래서 그런 놀이하는 인간이 대세를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에 부가가치도 창조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달라지고 매출이 달라지고 업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러나 그 재미를 의미 없는 재미를 계속 혼자서 추구한다면 인간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때문에 좀 더 의미도 갖고 재미있는 일을 하되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또 같이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더 재미있고 더 이제 의미도 있고 그 사회부터 고립도 안 되고 뭔가 자존감도 회복되고 그런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의미만을 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일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만족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일만 좌우로 돌아보지도 않고 토요일날 일하고 일요일날 일하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일만 하고 그게 나는 살 길이다 생각하니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참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면 뭐 했어요? 소위 사자 달린 직업들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변호사, 뭐 판사, 장관. 그걸 그런 직업이 아직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10명 중에 100명 중에 몇 명만 하면 될 일을 막 몇십 명이 거기 매달려서 준비하고 그러면 불쌍하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나는 뭐 연구직이 좋고 교수가 돼가지고 일생을 연구를 하면서 보냈지만 후회는 안 하고 의미 있었다고.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거만 연구만 책도 50권 이상 썼고 논문도 뭐 100편 이상 썼고 그래서 난 지금은 이제 막 계속 연구하고 싶은 마음은 나지만 이제 내가 못한 것들 좀 한번 하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렇게 클래식 기타 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으니까 클래식 기타 배우고 다니고 또 뭐 내가 사진 다루고 동영상 다루는 것도 좀 배우자 다니고 세 가지를 내가 강습을 다니는데 정신없어요. 월수 뭐 수목 수금 뭐 이런 식으로 카페도 다 홈카페 커피 바리스타 하는 거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나도 이제 호모 루덴스 돼가는 기분에 이제 그런 것을 하니까 그 요즘에 구청에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는데 보니까 뭐 포토샵 같은 거 일주일에 2번씩 가르치는데 10,000원만 내면 돼. 한 달에. 거저에 거저. 그리고 홈카페는 30,000원만 내면 석 달간 30,000원. 커피도 가면 막 최고 맛있는 커피를 직접 만들어서 먹고 동료들하고 거기 같이 만들어서 실습하면서 그게 이제 놀이하는 인간으로 내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데 거기 홈카페에 강사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강의만 해서 자기는 수입을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카페를 했었는데 그것도 치웠대요.
야, 이제 이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게 맞아. 자, 이제 공유 경제 많이 나오죠. 공유 경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운 거예요. 즐겁고, 같이 또 이렇게 나누는 문화가 일상적으로 돼요. 같이 이렇게 주고, 내가 안 쓰는 건 상대방한테 주고. 가장 이상적이죠, 그게. 그 공유 경제가, 이제 막 등장해요. 차도, 당신이 안 탈 시간은 아깝지 않느냐. 차도 공유를 해서 타자는 게, 이제 미국은 일반화해서 나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아직 저항이 굉장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공유 경제가 일반화해서. 과거에는 효율만을 강조를 했어요. 나도 미친 사람처럼 효율만을 강조하고, 회사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효율만을 생각해서, 야, 이 돈을 1억을 썼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이 사람 잘라야 돼. 이 관념밖에 없어요. 이게 보수골통이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들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걸 깰 사람들은 2세들이. 그래서 부산에도 기업체들 이제 70이 넘고 그런 이제 1세대 CEO들이 2세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에요.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제 분들이 이런 걸 배워서 고쳐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조업 내에서 혁신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다 보니까 전부 추락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죠. 걸핏하면 중국에서 수입하면 된다. 중국에 수입하면 되기는 뭐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많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 일자리를 다 뺏기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한 얘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한 몇 개가 되나요? 12개, 13개, 인공지능까지 13개. 요게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팀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 중에서 하나씩 골라 하고 싶은 팀을 2명만 되면 팀을 만들고, 팀별로 100만 원씩 줬어요. 밥 먹고 전문인들한테 배우고 오는 걸 전부 줘가지고 연구를 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근데 잘 나가는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야가 이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장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핵심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지 않으면은 벤처도 안 되고 나가서 자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신세대로서. 어마어마한 분야죠. IoT, GPS, 공간정보 디지털한 어마어마한 아직도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이거를 누구든지 들어가서 쓰고 놓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아직 제자리 흐름이에요. 지금 구글을 다 이용하고 있죠. 구글 우리도. 그 다음에 웨어러블,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IoT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간과 스마트 기기 결합인데, 이것도 장애가 굉장히 많지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시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SNS는 인문사회와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와 융합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어떤 방법, 3D 프린팅, DIY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죠. Do it yourself, 메이커스로. 이거 굉장합니다. 이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산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대구는 제가 있을 동안에 상당히 좀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로봇, 게임화. 하여튼 게임을 만드는 거는 재밌고요. 배워보니까 동영상 만화를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해보니까 재밌고, 만화를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면 이게 또 비즈니스 모델이 되죠. 플랫폼은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블록체인.
이거 뭐 더 유명한 금융 분야에서 증강가상 현실 VR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한 6개월만 하니까 다 뭔가를 구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창업 프로그램에서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해요. 근데 이 인공지능만큼은 이론적으로도 많이 알고 배우고 초빙도 해가지고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전문장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이건 조직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부산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대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대구도 우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한 400명의 연구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한 사람이 2명 내지 3명밖에 없어요. 금값이에요. 구할래 구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지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해도 돼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분야. 벤처기업도 그런데요. 조금 이 분야 했던 사람들은 뭐 여기 실리콘밸리로 다 빠져가 버리고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노래하는 인간들을 위한 이 지금 직업도 많이 나와 있는데 게임, 취미, 여행, 예술 이런 거 전부 다 업으로 나와요. 자기가 여행을 좋아하면 자기가 여행 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뭐 만들어서 앱으로 구현을 하고 그게 또 방문자가 많아지고 또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예술, 노래, 문화 이건 이제 메이커 얘기를 하는데 메이커 페어 이건 메이커 하는 사람들끼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3D 프린팅 가지고 프린터 가지고 뭐 만들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 도면을 주고받고 또 파티 축제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양평에 리버마켓 제가 북한강 가끔 나가면은 평일날은 텅 비어 있어요. 이제 주말만 이제 선데이 마켓 토요일날 토요일 시장 만드는데 어디서 물밀듯이 토요일 일요일 와가지고 이제 양평군에서 이렇게 터를 만들어 놔가지고 별의별 다양한 제품들이 팔러 나오는 거죠. 자동차까지 주차해놓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다 전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뭐 텐트를 치고 전시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아예 그냥 무슨 다이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근데 이거를 보고 야 이거는 자기들이 좋아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옮겨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스마트 혁신이 제조업에서 하는 여러분들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DIY는 조금 더 한다면 지금요 DIY는 누구든지 지금 하나씩 하고 싶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시간 여유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우리 동네에 있는 연구원인데 시니어 연구원인데 그분은 목재를 다루고 뭐를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예요. 가구, 의자 이런 걸. 근데 서울에서 어디 그걸 가르쳐 준 데가 DIY 하는 데가 없다고 춘천으로 가요. 서울에서 했었는데 넓은 장소가 필요한데 춘천이 싸기 때문에 춘천으로 가서 그걸 학교를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매번 춘천까지 가서 배우고 자기 그날만 기다려준다는 거야. 하루 토요일날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하루만 그렇게 기다려서 춘천 가가지고 그거 배우고 자기가 만든 의자를 또 집에다 놓아보고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 건데 이제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BI, AR 너무 뭐 식물 가꾸기, 6차 산업, 주말 농장 이거 다 이제 이런 것들이 do it yourself 이런 것들이 4차 산업 혁명의 물결 속에서 이제 계속 생겨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조금 이건 어려운 부분인데 경제하는 분이 한 명밖에 없어서 내가 좀 설명을 가려고 해요.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 쉬는 시간에 1930년대 대공황 미국 얘기를 했는데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위기 2008년 그것도
있습니다. 위기 아니야. 위기인데 조그마한 위기죠. 이게 이제 경기 불황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년 주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조그마한 위기가 10년 만에 한 번씩 온다. 근데 이제 콘트라티브 파동설인데 그건 50년이나 60년마다 한 번씩 온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얼마 지금 뭐 거의 뭐 8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안 오고 있는 거 보면은 콘트라티브 파동설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장기 파동설은 일반적으로 지금 좀 믿고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제가 이걸 좀 이론적인 설명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간단하게는 이게 이제 불황이 오는데 큰 불황이 한번 올 때는 일본의 20년 그 어려움도 불황 속에 하나고 한국도 이제 불황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한국이 1960년대 산업화해가지고 딱 60년이 됐죠. 60년 만에 이제 불황이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좀 심각한 IMF 위기는 1년간의 인위적인 불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구조적인 불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경제를 보는 이게 이걸 탈출하려면 기술 혁신이 대안이다. 이런 주장이고 기술 혁신을 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창조되어야 그거를 중심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 다 했죠.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그럴 때 뭐 벌어지는 회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회사에 그런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벤처기업들은 고속 성장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학에서 나와야 된다. 물론 뭐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이디어를 내지만 크게 파괴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대학에서 나옵니다. 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해주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회복이 일어나면서 붐이 일어나가지고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막 경쟁이 심화되고 그런 한 사이클을 다시 긴 사이클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새로운 걸 내놓을 수 없는 때 다시 또 침체기가 오는 거죠. 그게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 최근 상황을 설명을 한다면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왜 그러냐? 고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조. 고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로 됐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은 마이너스 거다고 내가 예측했잖아요. 실제로 급격하게 추락해가지고. 그리고 수요가 부족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잘 떠받쳐줬는데 수출이 한 달에 10%씩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급속하게 떨어져요. 14%씩 떨어져요. 막 자동차도 중국에 공장 문 닫고 반도체도 그냥 갑자기 막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줄고 수출도 줄고 그게 수요 부족이에요. 내수를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리세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일본은 20년간 장기 침체를 겪었지만 한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이내에는 다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0년이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8년도, 19년도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틀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이제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여러분들이 경제 너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자, 그러면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요. 질문해요. 제동을 질문을 좀 해줘야 송승 교수님 오셨는데, 교수님도 질문 좀 하셔가지고, 우리끼리 토론하면 좀 학생들이 자극이 되겠죠. 거시적인 혁신 대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나도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도 뭔가 부장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대학 졸업할 때 바로 그냥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 출마하세요.
용기를 내가지고 출마해가지고 하는데 최소한 부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있어야 나와요. 무작정 그냥 교양이 좋아하지 나갔다 하면은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 나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 혁신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제도들이 많이 낡은 제도들이 많으니까 제도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제 뒤에서 조금 자세히 이건 설명할게요. 창의성 함양 교육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론식 내가 가르치는 양이 적더라도 토론으로 해야 진짜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된다. 제가 영국에서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 교수는 많이 준비해요. 근데 진도를 못 나가요. 워낙 학생들이 막 신경이 나더라고요. 나는 뭐 한국에서 공부했던 사람은 제대로 좀 공부 좀 하게 진도 좀 나가게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는데 너 왜 이렇게 질문하냐. 야, 공부하는 게 뭐가 좋냐. 선생님 좀 괴롭히고 귀찮게 못 나가게 해야 재밌다는 그냥 쇼크 받았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100% 그런 학생이 없어요. 근데 직구는 질문도 괜찮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질문을 안 학생. 그래서 난 지금 나 교수 정말 안 하고 싶다고 막 얘기를 늘 하겠는데 은퇴하니 그렇게 해피해요. 송 교수님 어떻게 하나 강의하는 송 교수님은 가르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창의성 함양 교육을 이거 해야 심각하다. 토론식 교육 그리고 대학원 학생들 죽이지 말고 좀 학점수 좀 절반 3분의 1로 주게. 일본의 박사학위 과정 학점수를 보니까 12의 학점 4과목 그 중에 필수가 2개 2개는 셉니다. 그래서 너무나 공부하기 좋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대학원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학부도 학점을 대폭 줄여가지고 공부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건 여러분들한테 해야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학생이 하고 싶은 걸 공부할 수 있게 해야 질문도 하고 토론 억지로 학점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강제로 그냥 공부하는 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정말 내가 교수하기 싫다니 나중에 시험 보고 답안지 채점할 때 난 정말 교수하기 싫다. 한 몇 줄도 억지로 쓰기 힘들어가지고 몇 줄 답안지. 자,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은 호모 루덴스로 가는 지향을 해야 된다. 놀이하는 인간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 다시 조명해야 되겠다. 좀 일하는 거를 육체적 노동 이거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다시 우리 메이커스룸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서로 모이기 좋아하고 막 모여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3D 프린터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그 이튿날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 보고 환호를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노동을 갖다가 3D 메이커스룸을 꾸미는데 전부 자기가 다 직접 문자 달고 자기가 다 책상도 짜고 자기가 3D 프린터 설치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런 거죠. 육체 노동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거는 제가 늘 존경하는 대천국 신부가 가르치고 표어로 노동은 기도 그만큼 경건하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천해요. 지금도 꼭 청소 도로 쓰레기 줍는 거 또 식물 가꾸는 거 제가 직접 노동을 합니다. 요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좀 생략하고 제도개혁 얘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더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국가제도도 그렇고 부산시에 적용되는 제도도 그렇고 제도를 하나 반대를 개혁을 해서 바꾸려면은 이런 사람들이 걸치게 됩니다. 변화를 실행해야 될 사람이 리더가 있죠. 누군가가 부산시장이 됐다. 아니면 대통령이 됐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혁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자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때까지 나온 제도에서 누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적폐라고 해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갈등이 반드시 수반되죠. 갈등이 일어나죠. 변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조그마한 권력도요,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 한 클래스에서도 반대 찬성이 나오는데, 한 나라, 한 지역,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옹호자가 있어야 돼요. 물론 대부분이 이 사람들하고 수위가 같을 수도 있대요. 옹호자들하고 수위. 자기들이 근데 너무 드러나 보이잖아요? 반드시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옹호를 할 수 있고, 수혜자들은 당연히 옹호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제도 개혁을 하면 변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할 때, 변화 대상자는 나는 아니고 당신만 변화 대상자라고 하면은 시끄러울 날이 매일 시끄럽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세상에 저기 가죽끈을 제도 개혁 한자 자체가 가죽끈을 잡아당겨서 끊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혁기 하나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했죠. 그래서 어디 책을 보니까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 제도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설득을 해야 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역의 지도자가 되거나 뭐가 되면은 치밀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도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그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의지가 충분한가 그 점검을 해봐야 되고, 같이. 그리고 개혁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고 손실이 얼마인가. 그리고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반드시 계획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조정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5단계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습성화하면 아주 내부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대충 이 5단계. 여하튼 문제점 진단을 하고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고, 개혁을 실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수정하거나 또 해야 됩니다. 아까 최저임금 인상 이게 이제 실패한 정책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로드맵을 해서 하려고 보는데 이게 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드러났다. 이거 효과가 반대다. 그러면 실행할 때 이걸 다시 궤도 수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이건 장기 과제로 변화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꿔야 나가겠습니다. 목표가 뭔가,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이걸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하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또 왜 그걸 해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되죠. 자, 미시적 혁신 대안을 이제 좀 얘기를, 그리고 이런 분야는 이제 우리 송 교수님 전공이고 나도 전공인데, 이거는 제가 몇십 년간을 얘기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당사자 너무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본들 그 큰 호수에 돌 하나 던지는 꼴이. 아까 얘기했죠. 대학 교수들 연구비 많이 받지만 연구는 연구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그 노력했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 공무원들도 그거 인정하면서도 그게 힘든 일을 왜.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 엘리트 계층이 정신을 못 차리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일본 침략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우리 국민들이 일본 가서 죽고 뭐 어디 가서 죽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데 그게 다 엘리트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 또 그런 세상이 오는 걸 보고 있어요. RND는 연 20조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화나 이게 기업이 활용되게끔 가려면 이만큼 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R&D를 해야 되고 창업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해야 되고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거 할 사람들은 전부 엘리트 좀 좋은 인재라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전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취직 대기업 취직 준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구멍 뚫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 저기 대구경북과학기술은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해도요 논문 쓰는 거 위에는 돌아보질 않아요. 전부. 자, 이제 이런 잠재 성장률 경조에 이런 경로가 있는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신제품 신서비스성 성장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게 1차로 돼야 기술 기반 창업이 되고 기술 기반 창업이 돼야 그 다음에 매출 증가, 고용 증가 돼서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나고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 깊이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현재 오고 있는데 절실하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빅데이터를 공부해가지고 뭘 해야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 클라우드 이런 얘기 이제 다 썼죠. 제가 다 썼는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시대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다. 가만히 놔두니까 이게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교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연구원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학생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고 오로지 한 데는 어디에 벤처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데 부산에 과연 벤처기업들이 몇 개가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 동아대학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대학교는 아마도 굉장히 약할 거 아닌가. 왜냐하면 부산대학은 그래도 조금 취직도 잘 되고 일자리도 괜찮고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겠죠. 근데 내가 이제 거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험들에서 얘기하면 이런 창업을 강조하면 이거 품격 낮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학교 품격 떨어진다고. 근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디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조금만이라도 애국 정신이 있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제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품격이 없다 떨어지는 얘기한다고. 그게 참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조선 말기에 외분 침략해가지고 다 나라 말아먹는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호의호식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전혀 돈 캐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비참한 거죠. 그래서 기술 기반 창업을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기업들을 길러야 다른 제조업이 대안이 있고 성장을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에 연구실 창업을 아주 장려를 해야 되는데요. 나는 총장하고 같이 스위스 연방공대에 직접 가서 연구실을 방문해서 봤어요. 눈으로. 다 거기에 벤처 연구하는 사람들 말고 벤처 기업가, 그러니까 벤처 창업을 할 사람들이 거기 연구실에 같이 상주를 하면서 연구를 해요. 같이 연구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그걸 총장과 같이 봤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총장은 우리는 그거 하기에는 좀 근데 그렇게 현실이 암담해요. 그래서 연구개발 단계부터 벤처기업가가 참여를 안 하면 연구가 끝났더라도 성공적으로 끝났더라도 사장돼버려요. 죽어버려요. 아무도 그걸 사용할 수도 없고 지식재산권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뭐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서 노력을 하지만 뭐 기업들이 그거를 갖다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벤처기업가는 부산대학 이 큰 캠퍼스에 건물마다
상주를 하고 들락날락 해야 되고, 벤처기업에 실패한 부산대학교 동문들은 또 가끔 들어와서 여기서 짝도 구해야 돼. 연구원이 많아야 돼.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먹고 사는 시장 없잖아요. 벤처기업 실패했다면 한 200만 원씩 받고 얼마 동안은 또 셀러리맨으로 하다가 다시 또 창업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참 어렵죠. 내가 보니까 벤처 창업한 사람들이 이 현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뭐 8천만 원짜리 막 프로젝트를 주는데도 정작 그 벤처 창업한 사람한테는 인건비를 못 쓰게.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밥을 먹기 위해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뭐 당장 끼니를 때우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게 그냥 공짜로 50만 원 주기는 곤란하고, 당신이 여기 광운만화 조교를 해라. 50만 원 주기. 50만 원 가지고 뭐 해놨니? 최소한 밥은 좀 먹어라. 이거였어요. 그런 경험을 갖고 내가 느낀 건데, 창업 후에도 대학이 졸업했으니까 당신 들어오지도 마시오. 전부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요, 실제로. 도서관도 들어가지 못하고. 부산대학교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좀 도서관에 이거 아이디 발급해가지고 좀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라. 곤란합니다. 보안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데 잊어버리거나 도난 사고 나거나 뭐 망실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지? 그래서 이게 뭐 보수적인 그 집단일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그 오지부등이에요. 얘기해봐야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소금이 이제 부산 같으면 소금. 저는 그때 멋지게 뭐 클러스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와보니까 허구예요. 실사구시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용어 자체를 암기를 하세요. 현실, 사실, 팩트 이거 가지고 모든 걸 이론도 만들고. 부산대학이면 현실적으로 부산대학 중심으로 여기 있는 이 지역을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 다 쓸데없는 생각, 이론 펴지 말고 현재 부산대학 캠퍼스 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벤처 창업이 일어나고 부산대학 동문들이 여기서 벤처 성공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수들은 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도를 뭘 바꿔야 돼요? 부산시는 뭐를 좀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정교한 어떤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대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요즘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대학 필요 없어요. 일례로 중국의 심천은 중국말로 생전이라고 그러죠. 대학도 없고 연구기관도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가장 인재들이 몰리는 곳. 그 데이터를 중국 사람들 아직 그 분석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일본학자 분석에서 발표하는데 이게 특허를 가진 사람, 특허권자 이름을 가지고 추적하는데 전부 그쪽 신생전으로 몰려들고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대학에서 필요는 없다. 대학이 가장 좋은 여건이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있으니 이렇게 좋은 강의실, 뭐 환경 막 여러 좋은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 사람들이 벤처 이런 하등동물들이 오는 거 싫다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거죠. 기업 중심의 벤처 시스템은 노르웨이의 노키아 같은 경우 성공 사례죠. 울루 클러스터 같은 경우. 노키아가 망했는데 노르웨이 경제가 망해야 되는데 반대로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 망해서 나온 엘리트 사원들이 전부 창업을 해서 더 잘 된 지역. 노키아가 망했으면 그 지역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더 잘 된. 기업 중심의 벤처 생태계도 노려볼 만하다. 그 다음에 시장 중심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남포동, 광복동 이런 시장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창의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일으킬 수만 있으면 동대문의 디자인 시장처럼 될 수 있어요. 동대문 디자인 마케팅은 얼마나 다이내믹한지요. 새벽에 3시에 가면은 부야성을 이루고 한다고 해요. 왜냐면 전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 시장으로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 동대문 시장으로 와서 디자인만 주면 디자인 거기서 해서 일주일 이내에 모든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의류는 그래서 시장 중심의 벤처 생태계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학자들이 잘못이라고 해서 나도 이제 산학연 협력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학이 없어도 돼요. 연구기관 없어도 돼요. 시장 중심만 해도 돼요. 나는 그렇게 이제 요즘 현실적으로 변했어요.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일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됐고 그래서 저는 부산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제가 여기서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데라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도시다. 여기서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배출됐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 만한 능력을 갖추세요. 그러려면 오늘 내가 강의한 내용들이 좀 벅차지만 전부 다 좀 이걸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하고 어디 가서든지 이런 정도의 퍼셉션을 가지면 부끄럽지 않다. 국회의원 출마해도 된다. 여러분들 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딱 5시인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